자, 우리 망포 중학교 시험 전날 직전 대비 한판 정리가 찾아왔습니다. 와! 한판 정리는 말 그대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역시 중학생은 중학생이죠.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고 있어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걸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학교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었던 부분들이 있어. 그치? 그 부분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하지. 그치? 선사시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선사시대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로 구분이 됩니다. 원래는 더 깊게 들어가면은 구석기 시기와 신석기 시기까지를 우리가 석기시대,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자가 등장했었던 청동기부터는 우리가 역사시대의 시작이라고 보았었죠. 그쵸? 구석기와 신석기, 청동기까지를 묶어가지고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활 양식으로 빠르게 정리를 해봅시다. 구석기와 신석기는 사용했었던 도구에 따라 가지고 이 시기를 나누어 보고 있는데요. 기원전 약 70만 년 전부터 기원전 우리 약 7,000년 전에서 1만 년 전까지를 이제 구분 지어가지고 구석기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용했었던 도구는 돌을 깨뜨려서 사용했다라고 해가지고 뗀석기, 깨뜨려서 사용했다 그래서 뗀석기를 사용했는데, 대표적인 구석기 시기의 유물은 무엇이 있다 그랬었죠? 주먹도끼. 좋습니다. 주먹도끼. 신석기 시기에는요, 도구를 갈아서 사용하는 간석기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줘야 되는 간석기는 갈판과 갈돌, 돌보습들이 될 수 있습니다. 돌낫 등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구석기 시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도구를 여러 용도로 다양하게 사용했었던 시기였는데요. 그래서 동물을 사냥할 때, 조리할 때, 일상생활에서 하나의 도구를 사용을 해왔었어. 그러다가 약 10만 년 전부터는 하나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조리용 도구도 사용이 되는 거야. 긁개나 밀개, 구석기 시기 중기에 사용되었었던 도구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1만 년, 10만 년 전까지라 그랬었지. 10만 년 전부터 4만 년 전까지 이렇게 긁기와 밀기 하나의 도구를 하나의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4만 년 전부터는 이제 구석기 시기 하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하나의 도구에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승배찌르개가 된다. 승배찌르개는 창처럼 뾰족한 돌에다가 나무 막대를 결합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요소였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은 의, 식, 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다 그랬었는데, 의복은 동물의, 그렇지, 가죽을 우리가 햇빛에 말려가지고 입든 해서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입으면서 살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식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입니다. 이때는 주로 사람들이 어떻게 먹을 것을 구했는가, 식량을 구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주로 어떻게 했을까요? 네, 채집과 어로 활동,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사냥, 그렇지, 수렵 활동이 있었습니다. 주로 채집 경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석기로 딱 돌아간다고 하면은 동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난 못할 것 같아요. 그쵸? 나는 채집할 거예요. 자, 그리고 주거 환경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 당시는 이제 구석기 시기 때는
빙하기랑 맞물려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빙하기랑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이동 생활을 주로 했고, 따뜻한 곳을 찾아서 이동하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면서 동굴이나 막집을 짓거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을 했었다라는 이야기. 플러스 사회적인 요소랑도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구석기 시기와 신석기 시기는 모두 다 평등 사회였다. 평등 사회였다. 라는 부분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기에 사용했었던 이 도구는 간석기가 있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신석기 시기는 우리 선생님이 엘빈 도플러 이야기했죠. 제3물결 뿐만이 아니라 많은 인류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이 신석기를 기점으로 우리 인류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신석기를 기점으로 인류사의 역사는 크게 한 뼘 달라지게 됐다. 사실 구석기 때까지만 해도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쵸? 딱 봐도 많지 않았겠죠. 왜 사냥하다 죽는 사람들 많았을 것이고 출산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안전하지가 못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지 않았었는데 신석기 시기부터 이제 인구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네요. 그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신석기 시기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때를 신석기 혁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구수가 증가를 했다. 그 말은 먹고 사는 문제가 해소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왜 해소가 됐냐면은 이것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농사의 시작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농사를 하면은 나온 수확물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것을 보관하거나 조리할 때 사용하는 빗살이 뭐야? 토기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토기도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빗살무늬 토기가 대표적이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신석기 때는 빠지지 않고 봐줘야 되는 것은 농경사회의 시작.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아갔고 간단한 이제 농기구들을 이제 돌을 갈아가지고 사용하는 모습으로도 보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의복은요,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석기 시기 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좀 많아졌어.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하루 24시간을 할애하는 일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농사를 지으며 우리가 여가 시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렇지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서 원시 수공업의 모습을 띠게 된다. 원시 수공업. 옷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입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신석기 때 이제 농경의 시작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농경의 시작, 먹고 사는 문제를 해소했던 건 맞지만 여전히 경제제는 채집이 주가 되었었다. 채집 중심이었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청동기 시기랑 맞물려 가지고 시험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때 농경이 막 시작됐으니까 농경이 주가 되었던 건 아니라 그랬었죠. 그럼 이때 당시에 주로 농사지었던 건 뭘까요? 조나 피, 수수 등을 이제 농사를 지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랑 맞물리게 되냐면 청동기 시기에 반달돌칼이랑 맞물려가지고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시겠죠? 반달돌칼을 사용했었던 건 청동기다라는 이야기 이따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주거 환경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주거 환경은 이제는 우리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정착해서 살아갑니다. 정착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 여전히 평등사회이지만 이제 시족사회, 우리 가족들끼리 모여 살래, 내 핏줄끼리 모여 살래 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주었던 게 바로 시족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전히 평등사회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평등사회입니다만 우리 가족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어디를 움집을 지어서
이 움집에서 살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땅을 이렇게 오목하게 파가지고 뾰족하게, 그리고 가운데에다가 화로를 짓는, 화로를 놓는 양상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기, 신석기 시기 설명 끝났고요. 자, 그 다음은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청동기 때부터는 이제 여기에서 또 한 가지의 포인트를 짚어줘야 되는데, 계급이 발생해요. 계급이 등장하고 국가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개의 포인트를 꼭 짚어주셔야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신석기 시기 할 때 여기까지 하나 더 나올 수가 있는데 한번 체크 짚어볼게요. 신석기 시기에 농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원시 신앙이라는 것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지. 자, 대표적인 원시 신앙은요, 이제 애니미즘, 그리고 토테미즘, 그리고 맞아요. 하늘과 지상에 있는 인간의 영혼을 이어준다라고 믿었었던 샤머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믿는데 시험 문제에 이제 교묘하게 잘 나오는 것은 이거죠. 자, 자신의 부족의 이 근원을 동물이나 또는 식물로 찾는 것을 무엇이라 그래요? 맞아, 토테미즘이라 그러는데 많은 친구들이 애니미즘이라고 많이 생각해. 애니멀이니까 애니미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애니미즘은 말 그대로 anything, 모든 자연물들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현상, 물이나 태양, 바람 등 자연현상을 숭배하는 것, 모든 자연현상에 영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애니미즘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토테미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부족의 근원을 동물이나 식물에게서 찾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토테미즘. 샤먼은 말 그대로 무당이거든. 그치? 무당이 이 영혼, 인간의 영혼과 하늘을 이어주는 매개체야. 매개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영혼을 믿는, 영혼을 이어주는 샤먼을 믿는 그런 종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원시신앙이 등장하게 됐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중요하니까? 날씨, 기후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기후가 중요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청동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동기 때 여전히 사용했었던 간섭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토기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청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동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동기의 재질의 특성을 짚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청동기는요, 재질 그 자체로서는 굉장히 귀하지만서도 재질이 무르다. 우리가 열과 압력을 가하게 됐었을 때 쉽게 무를 수가 있다라는 거지, 형태가 변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동기를 가지고 많은 힘을 필요로 하는 무기나 농기구를 만들 수는 없겠다. 그러면 이런 귀한 청동기 어디다 사용했겠어요? 장신구를 만드는데, 제사장의 장신구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청동기 때 사용했었던 간섭기는 대표적으로 반달돌칼이 있고, 이 반달돌칼은 정말 시험 문제에 1타로 나온다. 원체 많이 나온다고 강조를 했으니 이제 이 문제에서 틀리는 친구는 없었으면 합니다. 제발 없었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반달돌칼은 무엇에 근거가 되냐면 청동기 시기부터 이제 농사가 본격화되면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근거가 되게 됩니다. 아시겠죠? 벼농사의 시작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자, 토기는요, 어떤 토기가 있었냐면 청동기 때 미송리식 토기, 그리고 민무늬 토기가 있었죠. 민무늬 토기. 청동기는 청동기 시기 때 이제 비파형 동검, 그리고 청동 거울,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하는데 청동 거울입니다. 학교 교과서에는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그렇게 들어가 있지 않고
청동 거울, 청동 방울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복 생활은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식문화는 이제 벼농사가 시작됐다라는 키워드로 농경이 발달하고 자리 잡게 되고 벼농사가 시작됐다. 이 부분. 그 근거가 반달 돌칼이 된다라는 것. 주거 환경은 이제 가옥화된 움집으로 더 넓고 네모난 형태의 이제 움집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의 모습은 이제부터 무엇이 등장한다 그랬죠? 네, 계급의 발생으로 계급사회. 이제부터는 계급이라는 것이 있다. 계급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그 근거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고인돌이 있습니다. 이 고인돌 중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 큰 고인돌은요. 탁자식 고인돌로 북방식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리가 짧은 형태로 큰 돌을 올려놓는 것은 이제 남반구의 바둑판식 고인돌이죠. 자, 이렇게 청동기를 정리를 했고 청동기 한 가지 더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청동기 때부터 최초의 나라가 등장했다 그랬어요. 그쵸? 청동기 때 발생했었던 최초의 국가 어떤 나라죠? 그렇지, 최초의 국가 고조선. 자, 고조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조선은 기원전 약 2333년경에 이제 우리 한반도 북부 일대에 자리 잡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단군 왕검께서 터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홍익인간이 뭐야? 홍익인간 무슨 뜻이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들어본 적 있죠? 그쵸? 자, 여기서 단군 왕검할 때 이 단군은 제사장을 뜻하고 있고요. 왕검은 정치의 정치장을 의미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가지고 고조선의 사회가 재정 일치사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고조선의 사회 모습은 선생님이 단군 왕검의 이 단군 신화를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 우리가 팔조법만 일단 빠르게 보겠습니다. 고조선에는요, 팔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남아 있는데요. 나라에 중대한 중범죄를 저지른 이 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한다? 당연히 사람을 죽인 자 죽여야겠죠. 그쵸? 사람을 죽인다. 당연히 죽인다라고 해서 선생님의 뜻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요 내용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팔조법의 내용이. 선생님이 생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이거 오늘날의 우리나라 형법에서는요. 살인죄로 처벌하고 있는 엄청난 중죄입니다. 그쵸? 이럴 경우에는 우리는 근데 사람 죽여도 그 사람 죽여요?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않은 지 이미 꽤 됐죠. 1997년이 마지막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 살인죄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이제 세잖아. 이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고조선의 사회는 그렇지 생명력을 중시했다. 생명력 중시, 즉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의미로도 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그치?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우리가 오늘날의 형법에서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해죄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곡식으로 갚는다라는 키워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겠어요? 농경사회였다. 고조선은 농경사회였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이거 필기 안 하니?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되
근데 용서받고자 한다면, 용서받고자 하면 얼마를 낸다? 말해자요. 50만 전을 낸다. 라는 표현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도둑질을 한 것은 우리가 무슨 죄라 그래요? 그렇지, 절도죄. 자, 절도죄, 상해죄, 이 살인죄와 같은 중죄,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도 굉장히 큰 죄로 다스리고 있는 이것을 노비로 삼는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에서 이제 계급사회라는 거 알 수 있고, 용서받고자 하면은 50만 전을 낸다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화폐를 사용했다. 그렇지, 화폐 사용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단군조선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중국의 유이민들을 통해 가지고 철기가 유입되기 시작했었는데요. 그 철기가 본격화되는 시기가 바로 위만조선입니다. 위만조선. 이제 진시황 때 이제 진시황 그리고 진나라 한나라 그러니까 초나라랑 한나라랑 전쟁해가지고 이제 한나라가 되었었던 그러한 시기에 막 이제 피해가지고 이주했었던 위만이라는 사람을 고조선의 왕이었었던 준왕이 받아주게 됩니다. 이 위만은요 하얀 흰옷을 입고 있고 그리고 상투를 틀고 있는 모습에서 한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었는데요. 이 한민족인 위만이 이제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준왕이 이를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 위만을 이제 자신의 부하로 삼으면서 변방에다가 이제 맡기게 되는데 그 변방에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게 돼요? 준왕을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자, 이 위만 조선 때부터는요,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돼요. 철기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이 한반도 고조선의 영토 범위를 보게 되면 활동 범위를 보게 되면 한반도 북부 일대 만주 일대까지를 넓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반도 남부는 또 이렇게 다 차지한 모습은 아니거든. 한반도 남부에는 또 이제 진이라고 하는 이제 다른 타부족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중국 이 황해도 일대를 끼고 요동반도 쪽에 이제 중국이랑 교류를 할 때 가운데에서 중개무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고조선이 부를 축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개무역을 통해 이제 부를 축적했다는 내용으로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없으시죠? 철기 그리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지요. 그랬었던 이제 이 위만조선 결국에는 한나라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일단 한나라가 굉장히 두려워했었던 거 이때가 이제 중국의 만리장성이라는 게 쌓아졌던 시기였단 말이야. 만리장성을 왜 쌓았는 줄 알아요? 북방민족이었었던 흉노족을 침입을 막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서 지었었던 거란 말이지. 근데 그 흉노족이랑 고조선은 또 사이가 나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 이거 고조선 나중에 흉노랑 손잡고 우리를 칠 수도 있겠는데 한 입장에선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두 번째 생각은 야 너네가 뭔데 가운데에서 중개무역으로 진이랑 한 사이에서 중개무역으로 부를 축적해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그래서 한나라의 7번째 황제였었던 한무제가 침입을 하게 되면서 우거왕 때 왕검성을 함락시키고 우거왕 때 왕검성을 함락시키고 결국에는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조선에 이제 한나라에서는 낭랑, 진군, 낭랑, 임군, 현도 등과 같은 진번 등과 같은 4군현을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4군현 설치를 했다라는 내용까지. 자, 철기 비어있네요. 철기 시대 때부터는 특징 두 가지 두드러집니다. 철제 무기를 사용해가지고 정복 전쟁이 활발해졌고 철제 농기구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됐다. 모든 것들은 이제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데 철제 농기구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이제 먹을 것도 많아졌겠죠. 그럼 그에 따라 가지고
인구도 증가했다. 그래서 늘어난 인구로 전쟁도 활발해졌다라는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철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철기 시대 때는 이제 사용했었던 청동기와 그리고 토기로 조금 구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철기 시대 때의 청동기는 세형 동검, 그리고 잔무늬 거울 등이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세형 동검만 다루고 있네요. 그리고 토기는요, 철기 시대 때 토기는 이제 검은 간 토기 등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 교과서에서는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헷갈릴까봐 그냥 제외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철기 시기에 중국과 교류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창원 다홀이라고 하는 곳에서 붓이 출토가 됐어요. 창원 당홀이 붓. 그래서 이 붓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사용했을 것이다, 한자를 사용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의 영토에도 출토가 되었었다라는 내용이죠. 대표적으로는 이제 명도전, 그리고 반량전, 오수전, 왕망전 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량전, 오수전, 왕망전과 같은 중국의 화폐들이 출토되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 보고, 그리고 이제 주거 환경도 이제 더 가혹화된 음집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철기 시대 때는 여러 나라들, 여러 이제 고대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었죠? 자, 그럼 우리는 여러 나라의 성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 나라의 성장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볼게요. 자,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만주, 송화강 일대의 넓은 평야지대였었던 부여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쵸?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부여에서 남하해가지고 졸본이라고 하는 산간지대, 산악지대로 내려왔었던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여기가 바로 이제 졸본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백두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동해잖아요. 바다. 동해 바다를 끼고 있는 두 나라. 오늘날의 한경도의 영토에는요, 옥저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리고 동해 바다를 끼고 강원도 북부에 위치해 있는,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강릉 있는 쪽에 이제 동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밑으로는 이제 마한과 진한, 한반도 남부에는 변한이라고 하는 마한, 진한, 변한, 이 삼국을 우리가 삼한이라고 불렀었던 것이고요. 여기까지 기억나셨죠? 그렇다면 이 나라들의 특징이 이 학교 선생님들이 프린트해 봤을 때 쭉 이제 특징들은 구분할 줄 알 것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 우리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선생님이 미니 아주 작게 표를 그려가지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이거 여러 번 테스트 봤어요. 그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오늘은 우리가 직전 대비로 쭉 다 정리를 하는 날이고, 그만큼이나 이 파트는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사회의 정치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그 다음은 사회, 그 다음 마지막에는 제천행사, 하늘에다가 제사를 올리는 제천행사로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굿. 이렇게 하면 하나의 표로 여러 나라의 성장까지를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부여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어디에서 여기 보여지는 넓은 평야지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었죠. 밭농사와 목축을 하기가 굉장히 좋았었던 곳입니다. 만주, 송화강 일대의 평야지대. 고구려는 어디예요? 고구려는 졸본이라고 하는 산간지대. 그렇지. 그리고 옥전은요, 함경도 동해바다를 끼고 있는 함경도가 되는 것이고, 지금의 북한 영토죠. 그리고 동해는 어디라고? 강원도 북부. 강원도 북부의 동해안에 위치해 있다. 삼하는 한반도의 남부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서 정치제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부여의 정치제도는 어때요? 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네 부족이 돌아가면서는 아니고 동서남북으로 이제 나뉘어져 가지고 변방을 이렇게 변방에 있는 사출도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있었습니다. 사출도, 그리고 사출도의 왕까지 포함하면 오부족 연맹체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부여에는 굉장히 무서운 일책 12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었다. 이를 통해서 당시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구려 같이 한번 볼게요. 고구려는 오부족 연맹체예요. 오부족이라고 하면 계로부, 순노부, 관노부, 전노부, 소노부까지 연맹체죠. 연명이 아니라 연맹체. 로 다섯 부족이 돌아가면서 왕위에 올랐었고, 귀족회의는 우리가 제가회의라고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옥저랑 동해는요, 왕이 따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장이 통치를 했었었고, 그 군장의 이름을 우리가 꼭 알아주어야 된다 그랬는데, 군장의 이름은 읍군 삼로가 되겠습니다. 신지읍차랑 헷갈리면 안 되죠. 삼하는요, 마찬가지로 이제 대군장과 소군장이 있었는데 신지읍차라고 하는 군장이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정치적인 특징에서 특히나 삼한에서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면, 삼한은 고조선과 다르게 제사를 지내는 곳과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를 하는 사람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재정 불일치로 고조선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부여의 경제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여는 넓은 평야지대, 그래서 밭농사하기 좋고 목축하기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부여의 사회 제도는요, 이제 여러분들 귀족들의 혼인 제도 중에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이제 동생이 취하는 형사취소제와 일책 12법은 지속적으로 흉년이 들면은 그 왕을 죽일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무서운 법이 있었는데, 왕권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 당시에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어. 왕이 죽으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묻는 것이지. 그래서 조금은 이제 이게 모순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순장이랑 그리고 소의 굽으로 점을 치는 소굽점 등이 있었습니다. 부여의 제천 행사는요,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고구려는요, 산간지대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는 용이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약탈경주였고, 약탈물을 보관하는 부경이라고 하는 창고도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사회는요, 우리 서방님께서 우리 집 옥체에 머무시는 제도 서옥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는 일정 기간 동안 여성의 집에서, 아내의 집에서 노동력을 제공해야 되는 서옥제가 있었고요.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자, 옥저는 동해와 마찬가지로 동해바다를 끼고 있어서 소금이나 어물, 즉 해산물과 같은 것들이 풍부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동해도 이제 단궁, 짧은 활인 단궁이나 과일나무 아래를 지나가는 작은 말, 과하마 등이 있었고, 그리고 바다 표류의 피부가 되는 반어피 등등도 볼 수가 있다. 자, 옥저의 사회제도는요, 고려한테 워낙 많이 침입을 받다 보니까 정말 우리 집에 식구 한 명이라도 좀 입을 줄여야겠다라고 하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결혼을 시키는 며느리 제도, 민며느리제라는 게 있었어. 이른 나이 때 시집을 보내가지고 너 여기에서 어른 될 때까지 먹고 자고 하다가 어른 되면은 여기 이 집 남자랑 결혼해 라고 했었던 게 민며느리제입니다. 그리고 가족 공동묘 까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옥저의 제천 행사는 없었어요. 기록상으로 존재하지는 않았고요. 자, 그리고 동해의 사회 제도는요, 어떻게 볼 수 있다 그랬었죠? 네, 책화, 타부족의 영역을 침입할 시에 책임을 물어 화를 입힌다. 동물이나 가축 같은 것들로 이제 배상을 해내게 하는 책화가 있고, 타부족과 결혼하는 조계혼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리고 동해의 제천 행사는 옆 나라는 제천 행사가 없대요. 없을무 무천. 자, 그리고 삼한의 경제제는요, 남쪽은 따뜻하기 때문에 벼농사, 곡창지대지, 벼농사가 용이했었고, 그리고 변한에 무엇이 풍부했다? 네, 변한에 철이 풍부했다. 변한의 철, 풍부, 이 부분도 적어볼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앞으로 오실게요. 네. 여기 있는 거 옆으로 옮기셔가지고 이쪽에서 자, 그리고 이제 사만의 사회제도에서 이어져가지고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재정 불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었다. 이 제사장의 이름은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지역이 바로 네, 소도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 그리고 사만은 제천 행사를 5월에 한 번, 수린날에 한 번, 계절제에 한 번, 5월, 10월 2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없었죠? 자, 그렇게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결국에는 이제 고구려에 의해서 빨간 펜, 여기 있다. 고구려에 의해 가지고 이 옥저는 멸망하게 되고 동해도 결국 고구려에 항복하게 되었었죠. 다 고구려로 병합이 됩니다. 그리고 문자왕 시기 때도 6세기 후반에 부여도 이제 고구려의 영토로 병합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삼한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삼한은 마한에 약 50여 개국의 소국들이 모여 살았었고 진한과 변한에는 12개의 소국이 있었단 말이야. 마한의 목지국의 지배자가 삼한의 지배자의 역할을 했었었는데 이윽고 이제 목지국을 병합시키게 되면서 한강유역 전역을 차지하게 되는 나라 백제라는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진안에는요 이제 계림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닭의 청아한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산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계림, 신라. 자, 변화는 가야, 김수로왕의 가야연맹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삼국시대로 같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라고 하는 세 개의 나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줘야 되는 포인트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은 고구려의 수도변천
이렇게. 그리고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전성기, 율령반포 있으면은 또 뭐 들어가야 돼요? 네, 불교공인, 이렇게. 여기 뭔가 선이 자꾸 삐뚤빼뚤하네요. 좀 조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수도변천을 좀 밑에다가 놔야겠다. 수도변천은 선생님이 밑에 놓고 중앙집권국가 기틀을 마련했었던 사람, 기틀을 마련했던 왕. 그러면 여기가 전성기 들어가면 되겠고요. 전성기가 아니라 수도변천이죠. 죄송해요. 수도변천 들어가면 되겠다. 이제 좀 칸이 일렬로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고구려의 중앙집권체제의 기틀, 그 기반, 가장 기초가 됨을 만들었었던 왕은 누구였다 그랬죠? 태조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얘들아, 태조왕은 누가 아니야?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왕, 즉 주몽이 아니에요, 여러분. 알겠죠? 나라를 건국하신 위대한 사람한테 이제 태조라고 하는 묘호를 부여했었던 것은 우리 고려, 왕건, 그리고 조선의 이성계 떠올릴 수 있지만 태조왕은 나라를 건국했었던 사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백제는 고이왕, 육자평 16관 등제, 그리고 왕이 형제 상속으로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했었던 왕이 되겠습니다. 신라에는요, 뇌물 마립간이 이전까지만 해도 이사금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던 체제에서 마립간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리고 왕위도 원래 신라라는 나라 김할지의 김씨, 석탈의 석씨, 그리고 우리 박혁거세의 박씨가 돌아가면서 왕에 오르던 체제에서 김씨로 딱 정하게 되는 것, 형제상속 뇌물마립간이 되겠다라는 이야기죠. 자,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이제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은 만주 일대의 넓은 영토들, 비려 숙신들을 정벌하면서 만주의 넓은 영토를 확보를 했었고요. 더불어 가지고 한강 유역, 상류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장수왕이 됩니다. 장수왕의 무슨 정책? 그렇지. 남쪽으로 전진하라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한강 유역 전역을 차지하게 되고, 백제는요, 우리 근초고왕 때 마안에 있었던 영토, 그리고 한강 유역을 다 차지를 하게 되면서 가장 빠르게 4세기 무렵 가장 빠르게 전성기를 이끄는 임금이었습니다. 백제의 근초고왕은요, 고구려를 침입하기도 했었는데요. 고구려의 이 왕을 평양성에서 전사시켰습니다. 이 왕은 누구일까요? 네, 고국 원왕입니다. 아시겠죠? 근초고왕이 전사시킨 고구려의 왕 누구라고요? 네, 고국 원왕이 되겠습니다. 자,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왕은 6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이끈 진짜 나라를 흥하게 하는 진흥왕이 되는 것이죠. 자, 율령을 반포한 사람, 광개토대왕이 전성기를 이끌 수 있게 나라의 기틀을 다졌었던 임금은 바로 소수림왕이 되겠습니다. 소수림왕. 그리고 백제의 율령을 반포했었던 이도 마찬가지로 고이왕으로 우리가 배웠고요. 그리고 신라의 율령을 반포했었던 왕은요, 6세기 무렵에 법을 흥하게 하는 왕,
법흥왕이 되겠습니다. 법흥왕. 자, 불교를 공인했었던 고구려의 왕도 마찬가지로 누구예요? 네, 소수림 왕인데, 자, 그럼 소수림 왕이 두 개 이제 업적이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하나 더 소수림 왕의 업적을 그 사이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지배층들의 교육기관, 바로 태학을 설립하게 되었죠. 태학을 국학으로 바꾼 문제 많습니다. 태학 설립. 자, 그리고 고이왕은요, 불교를 고이왕이래. 그리고 백제는요, 불교를 공인했었는데, 언제 때? 근초고왕 다음에, 근초고왕이 이제 외와 그리고 중국과도 교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가지고 온 사람은 바로 침류왕이 되겠습니다. 참 침류왕의 이 왕명은 정말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은 다 까먹죠. 그쵸? 혹시 여기에 초록불 들어왔나요? 들어와 있어요? 불교 공인 침류왕이에요. 네, 그게 공인이에요. 네, 그리고 신라의 불교 공인은 법흥왕입니다. 2차돈의 순교로 공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구려의 수도 변천사 보도록 할게요. 고구려의 수도는요, 동명왕 때 산간지대 졸본에서 두 번째 왕이었었던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천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광개토대왕의 아들이었었던 장수왕이 이제 남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평양으로 수도를 천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백제는요, 오랜 역사 동안 뭐였어요? 한성백제였었어요. 그쵸? 한성백제에서 이제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되면서 웅진백제가 되었었고, 웅진백제에서 또 그렇지, 성왕이 사비 남부여로 수도를 천도하게 된다라는 내용. 그리고 신라 때는요, 오랜 역사 동안 경주, 금성이 수도였었다라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수 있는 키워드만 딱딱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가야 연맹은 어떻게 되었는가? 자, 가야 연맹은 초기 가야 연맹이 있었고, 전기 가야 연맹, 이 전기 가야 연맹을 이끌었었던 게 누구야? 바로 김수로 왕의 금관가야였어요. 이 금관가야의 힘이 크게 쇠퇴했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딱 400년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신라의 뇌물마립간이 편의상 뇌물왕이라고 쓰겠습니다. 뇌물왕이 고구려에 지원을 요청합니다. 제가 고구려에 노객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지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에 이제 고구려가 신라에 침입한 외를 토벌하게 됩니다. 외를 토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사건이 금강가야의 힘이 크게 쇠퇴해. 이 일로 금강가야의 힘이 크게 쇠퇴하고 국력이 쇠퇴를 하고, 그리고 고구려가 신라에 대한 영향권이 커졌다. 고구려의 신라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신라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릇이 있어요. 무슨 그릇이에요? 호우명 그릇이 되겠죠. 그죠? 자, 호우명 그릇.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데 광개토대왕 능비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후기 가야연맹은 누가 이끌었어요?
맞아요. 흑이 가야 연맹은 대가야가 이끌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후 6세기 무렵은 어떤 시기야? 신라가 이제 전성기를 이룩하기 위해서 힘을 막 뿜어내던 시기였어. 그래서 지증왕, 법흥왕, 진흥왕 해서 지법진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 그랬죠? 앞글자를 따서 지, 법, 진 요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때 이제 지증왕 때 신라로 국호를 제정하고 중국식 왕호를 사용하게 돼요. 왕호 사용. 우경을 장려하고, 그리고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이사부를 파견해서 어디를 정벌했다? 그렇지. 우상국 정벌. 자, 그리고 법흥왕 때는 법을 흥하게 하는 왕으로 율령반포, 불교공인 다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17관등제를 정비하기도 했습니다. 율령, 그리고 불교. 여기에다가 한 가지 법흥왕 때 꼭 알아야 되는 거, 이 대가야, 금관가야, 가야연맹과 맞물려서 법흥왕 때 금관가야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멸망한다. 신라에 병합되게 된다. 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법흥왕, 금관가야 멸망시켰다. 즉슨 우리 광개토 대왕 때 가야가 멸망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리 이쪽이나 이쪽에 시험지 옆으로 옮겨놓고 앉으면 돼요. 여기 그냥 옆으로 다 치워놓고 앉아도 돼요. 자, 그리고 진흥왕 때는요, 이제 꽃돌이, 우리 청소년들 똑똑하고 잘생기고 인품 좋고 성품 좋고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진흥왕 때 한강유역을 완전히 차지했죠. 어떤 전투? 관산성 전투. 자, 관산성 전투에서 백제의 성왕을 전사시키고 한강유역을 차지했다. 한강유역을 전부 차지를 하게 되었고, 더불어서 진흥왕 때 대가야까지 병합이 되는 모습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 있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3국의 형성과 그리고 국가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이후에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이후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고구려는요, 여수전쟁, 여당전쟁을 거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5호 16국 이제 위진남북조의 혼란기를 정리했었던 양견의 이 수나라, 수문제가 처음으로 고구려에 1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수양제는요,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백만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입했죠. 우리는 살수대첩에서 크게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나라는 지속적인 고구려 원정 실패와 그리고 농민 봉기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운하를 만들기 위해서 대규모의 토목공사로 경제적인 손실이 매우 컸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나라 멸망 이후 이연에 당나라가 건국이 되는데, 당나라를 건국한 당고종까지는 우리나라에 조금 유한 유화책을 펼쳤었단 말이야. 당고조 이연은 유화책을 펼쳤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당나라 태종, 당태종 이세민이 즉위하고 나서는 우리 고구려에 뭐 하게 돼요? 너네 가만 안 두겠다. 강경책을 펼치게 돼요. 그러한 강경책에 이제 고구려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천리장성을 축조합니다.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는데 이때 천리장성 축조 당시에 책임자가 누구였었다? 네, 좋습니다. 더 크게요. 네,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천리장성 축조 당시의 책임자로 군사력을 모아가지고 정변을 일으키게 되는데 정변을 일으켜서 스스로가 왕이 된 것이 아닌 대대로보다 더 높은 이 제가회의에서 가장 높은 것이 대로였었잖아요. 그래서 대망리지라고 하는 직급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천리장성 축조하면서 이제 대당 선전 보고를 하게 돼요. 연개소문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 군대가 침입하면서 일어났었던 전투, 안시성 전투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 사이에 이제 대야성 전투가 있었어. 대야성 전투는 백제의 의자왕과 신라의 전투였는데 대야성의 선주가 신라의 이 선덕여왕 진덕여왕 당시에 굉장히 외교에도 출중하고 능력 있었던 인물 바로 김춘추, 그치? 김춘추의 사위였었던 김품석이 성주였었는데 이 김춘추가 백제의 공격으로 자신의 사위와 딸을 잃게 되자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대야성 전투에서 신라가 패배를 했다. 그래서 신라의 신하였었던 김춘추가 누구의 도움을 요청을 했어?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것은 수용되지 못했습니다. 승낙받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길로 김춘추는 당으로 건너가서 나당 동맹을 체결합니다. 나당 동맹을 맺게 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약속하냐면 고구려 영토는 당나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어디라 그랬죠? 무슨 강? 그렇지. 대동강 이남 지역만 나중에는 통일한 반쪽짜리 통일이었다라는 우리 삼국 통일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당 동맹을 체결했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나당 동맹으로 660년 백제가 멸망했죠. 백제가 멸망했었던 전투 뭐였는지 기억나요?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관창, 역사는 흐른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황산벌 전투에서 이제 백제의 계백 결사대가 패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백제 멸망에다가 황산벌 전투. 백제 멸망하고 623년 어떤 운동이 있었다? 백제 부흥운동. 백제 부흥운동으로는 이제 복신과 도침, 부여풍이라고 하는 백제의 왕자를 일본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혹치상지라는 인물이 임존성에서 이렇게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이 백제 부흥운동은 결국에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백강전투에 패배를 하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66년에 연개소문이 사망합니다. 연개소문이 사망하자 대망리지였었던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이제
권력을 놓고 다투게 되는데 이것이 또 고구려가 패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고구려가 이렇게 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을 때 고구려는 이제 나당 연합에 침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도 너무 강했었던 고구려인데 종이장처럼 너무 쉽게 멸망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윽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고현무, 건모잠, 안승, 보덕국의 안승 등의 인물이 있었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겠지만 이 김춘추가 왕이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신라에는 최초의 진골 출신 왕 김춘추, 즉 무열왕이 침입을 했던 거고, 백제 부흥운동부터는 신라의 왕이 누구다?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그리고 이제 그 문무왕이 안승의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디테일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고구려 멸망하고 676년에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나당 전쟁은요, 매소성 전투와 맞아요. 육지에서 이제 전투를 했고, 그리고 기벌포 해전으로 또 승리를 하게 되면서 나당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서 삼국이 통일된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민족의 다양한 문화의 대통합이라는 점에서는 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옛 고구려의 영토를 상실한 반쪽짜리 통일, 그리고 다른 나라 외세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서는 아쉬움이 있는, 한계점이 있는 통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네, 어려운 내용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옆에서는요, 선생님이 나당이래, 죄송해요. 네, 남북국 시대로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이제 옆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 것인데요. 준비됐나요? 네, 아니어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해야 되니까. 내일 뭐니까? 시험이니까. 우리는 또 이제 부랴부랴 바쁘게 남북국 시대까지 가보도록 할 것인데요. 여러분들 남북국 시대 많이 어렵죠? 네,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남북국 시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에 실학자였었던 유득공은요, 자신의 저서였었던 발해고를 통해 가지고 최초로 남쪽으로는 신라, 북쪽으로는 이제 접경을 두고 있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한다. 라고 하면서 최초의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디부터 해볼까? 신라 아니면은 발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발해 좋아요. 자, 그러면 발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는 우리가 딱 왕 3명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 기억나? 맞아요. 무왕, 문왕, 선왕, 딱 이렇게 3대만 기억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리고 발해를 건국한 사람은 옛 고구려의 장수 출신이었었던 대조영, 고구려의 장수 출신이었던 대조영이 건국한 나라입니다. 어디에? 동무산 지린성 근처, 지린 근처에 진이라고 하는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조영을 고왕이라고 불렀었죠. 그쵸? 자, 무왕 때는요, 우리가 당나라,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랑 사이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당과
대립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습니다. 당과 대립을 하게 되면서 당나라, 발해 주변 국가들과 연합을 맺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나라는 신라와 그리고 당에 이렇게 합쳐지지 않은 말갈들, 흑수말갈들까지 흑수말갈 연합을 형성을 하고 있었고요. 발해는 이제 일본과 어디? 돌궐. 이렇게 연합을 체결을 해가지고 서로 갈등을 맺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산둥반도에 장문유를 파견해서 산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일본에다가 국서를 보내기도 했었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왕입니다. 문왕은 이제 당과 친선을 맺게 되면서 이제 당의 문물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대표적으로는 삼성육부, 그리고 주자감. 거기에 당나라의 수도가 어디였다라는지 기억나요? 장안이라 그랬었지. 장안성을 모방한 그런 성들과 성 안에 이제 주작대로라고 하는 성 안의 길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장안 이야기 했으니 그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우리가 당이랑만 친하게 지냈던 게 아니죠. 그쵸? 신라와도 이제 교류를 하게 되면서 신라로 가는 길 신라도라는 게 있었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또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여러분들, 상경 용천부로 천도했다라는 이야기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혹시 더 여기 써야 됩니다 하는 내용 있나요? 있죠. 삼성육부 정리해야죠, 여러분. 빨리 그냥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 삼성육부 얘기해야겠죠. 자, 당의 삼성육부제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안 보고도 얘기해. 그치? 중서성, 문하성, 그렇지, 문하성, 상서성, 그죠? 자, 문하성은 뭐 하는 기구예요? 심의하는 기구. 자, 중서성은 뭐 하는 기구야? 그렇지, 결정기구. 상서성은요? 집행하는 기구. 뭐가 제일 중심이 되겠어요? 그렇죠. 상서성이 가장 중심이 돼서 밑에는 6개의 부서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서는 그렇지, 이효예병, 형공. 여러분들 이번 한국사 특강 아주 잘 배워갑니다. 그쵸? 이부, 호부, 예부, 병부, 형부, 공부까지 이렇게 부부부부부부 넣을 수가 있겠죠. 이 나라의 이제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인사를 담당하는 거. 호부는 나라의 재정, 예부는 외교, 병부는 군사, 형부는 사법, 그리고 공부는 뭐예요? 그렇지, 토목과 건축. 안 보고도 이제 척척 얘기하는 여러분들은 한국사의 엘리트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당의 삼성육부를 그대로 받아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다른 색깔, 그래서 발해의 삼성육부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발해의 삼성육부는 다르다. 어떻게 달랐는지 기억하시나요? 중서성 어떻게 됐어? 그렇지, 중대성. 가운데에 서자가 대자로 중대성. 그리고 선조성. 마지막은
그렇지. 정당성 해가지고 명칭이 달라졌고요. 정당성 밑에는요. 맞아요. 좌사정과 우사정으로 나누어서 맞아요. 충인을 지혜신으로 유교적인 덕목을 사용한 명칭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순서는 똑같아요. 충부터 이부, 인, 호, 예는 예, 지병, 예형, 신공, 이호, 예병, 형공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선왕 때는 이제 전성기를 이끌면서 중국으로부터 당으로부터 그렇지 중국으로부터 해동성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해동성국이라 불림. 그리고 넓어진 영토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지. 5경 15부 62주로 넓어진 영토를 이렇게 다스리기도 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한 가지 더 고구려를 계승한 독자적인 발해라는 나라에서는 고구려와 같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연호이자 그리고 더불어 가지고 우리의 굉장히 자주적인 연호를 사용했었던 시기가 강개토 대왕이었었잖아요. 그쵸? 그 강개토 대왕 때 무슨 연호를 썼어요? 영락이라고 하는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발해 때도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겠죠. 무왕 때는 어떤 연호? 그렇지. 인한. 운왕 땐 대흥보력. 그리고 선왕 때는 건흥이라고 하는 이제 연호를 사용을 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글자를 따가지고 인대건, 인대가 늘어나서 아킬레스 건이 아파. 줄줄이 다 기억하시네요. 그죠?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통일신라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통일신라. 신라가 통일되는 과정까지는 2명의 왕이 있었어요.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자 선흥여왕과 진덕여왕 시기에 충직했었던 나라의 신하 누구였었죠? 그렇지.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되겠습니다. 태종 무열왕 김춘추가 되겠습니다. 자, 무열왕은 이제 나당 연합을 체결을 하고 그리고 최초의 성골이 아닌 진골 출신 왕이 되었다. 진골 출신 왕으로 즉위하게 되었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집사부 장관, 시중의 역할을 강화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백제멸망까지 태종 무열왕 때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무열왕이 왜 무열왕이야? 무예에 열등하다고 무열왕이야. 아, 그럼 나의 자식은 문무를 두루 겸비한 왕으로 길러내야 되겠구나. 그가 바로 문무를 두루 겸비한 문무왕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문무왕 때는 이제 전쟁이 계속 일어났었는데 백제 부흥운동을 이제 나당연합으로 진압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구려도 멸망을 했었어. 고구려 멸망 668년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을 지원하기도 했었죠. 그쵸? 고구려 부흥운동 지원했었고 그리고 또 뭐도 했었다?
삼국통일 나당 전쟁을 통해 가지고 삼국의 통일을 완성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문무왕께서는 지금도 경주에 가면은 바닷가가 있어요. 동해 바다에 이제 문무왕릉에 작은 이런 섬으로 묻혀 계시는데 동쪽으로 침입하는 왜적들을 막아낼 테니 아들아 너는 무엇을 나라 안을 잘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이제 동쪽의 바다를 수호하게 되셨는데요. 문무왕의 아들인 신문왕에게는 두 가지의 고민거리가 있다 그랬어. 어떻게 해야지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동네 진골 출신들이 왕권을 넘보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고구려민, 백제민, 그리고 신라민들을 다 융합할 수 있을까. 이게 두 가지 고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왕이 제일 먼저 펼쳤었던 정책은 왕권 강화가 되는 것이죠. 왕권 강화가 되는 것이다. 자, 어떻게 왕권 강화했어요? 맞아요. 자신의 장인어른이었었던 김흠도를 이제 영모의죄를 물어가지고 김흠도를 비롯한 진골 세력들을 대거 축출했었던 사건, 바로 김흠돌의 난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김흠돌의 난. 그리고 두 번째, 노급 폐지. 그렇지. 노급 폐지. 무엇 설치? 그렇지. 관료전 지급. 그리고 이 남북국 시대 당시에 발해의 최고의 교육기관의 이름은 주자감이었었는데요. 그쵸? 네, 이 신문왕 때 설치했었던 교육기구는 네, 국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려민, 백제민, 신라민들의 융합을 위해 가지고 전국을 구주, 오소경으로 나누었었죠. 여기에서 구주는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옛 고구려의 영토에다가, 그렇지, 고구려 영토의 3주, 백제 영토에다가도 3주, 신라 영토에다가도 3주를 두어서 민족 융합 통합에 대해서 고민했었던 것이 잘 나타나 있고, 오소경은 뭐야? 신라가 수도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경주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잖아. 수도가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5개의 작은 수도를 두었었다. 그리고 군사제도인 중앙군과 지방군도 어떻게 했어요? 중앙군에는 구서당, 그리고 지방군은 십정이라고 해가지고 한 주에 하나씩 배치를 했었지만, 그렇지, 국경지대였었던 한 주에다가만 2주, 국경지대 한 주에 2주를 배치했다, 2정을 배치했다. 요 내용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문왕 다음에 이제 해공왕. 바로 해공왕은 아니었지만 그 사이에 있었던 왕들 다 패스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해공왕 때 마지막 누가 피살된다 그랬었죠? 해공왕이 피살된다 그랬었죠. 그쵸? 마지막 무열왕 직계손이 피살당하게 되면서 신라는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쵸? 신라가 왜 혼란스러워졌어? 다들 이제 동네 진골들이 나도 왕할래 하는 시기니까 당연히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자, 그랬다가 이제 해공왕 이후에는 우리가 이 시기를 신라 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망국으로 치닫게 되는 사건은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이야기 했었죠. 웅천주 도독이었었던 누가 일으킨 난? 누구의 난 안 했어요? 김범분의 난 얘기 안 했어?
했어요. 영상 돌려볼까요? 김문문의 난이라 그래가지고 이후에 이제 원성왕이 왕위에 오르게 됐잖아요. 그쵸? 그치? 이때 이제 실시했었던 게 바로 독서상품과. 근데 무열왕 직계손 중에 내가 왕할래 라고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나 무열왕 직계손이니까 내가 왕해야지 했는데 왕이 못 됐어. 밀려났어. 그래서 그의 아들이었었던 김원창이 운천주 도독이었었고, 김원창이 운천주에서 난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 시기부터 신라는 만국으로 치닫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성여왕 때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기도 많았었죠. 일단 농민분기가 너무 많이 일어나는 신라의 최대 혼란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진성여왕 때 일어났었던 농민분기 뭐예요? 원종과 애노애난. 그리고 두 번째 적구적, 빨간 바지를 입은 도적대의 난, 적구적의 난. 세 번째는요, 무진주에서 일어난 난입니다. 바로 견훤의 난. 자, 이렇게 농민봉기가 많이 일어나게 되자 나라의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셔야지.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누가 상소를 올렸어요? 네, 최치원이에요. 최승로 아니에요. 최치원의 시무 10조가 되겠습니다. 20 왜 나와? 20은 고려예요. 아시겠죠? 최치원의 시무 10조를 올리지만 수용되지는 못했었다. 자, 이런 모습. 자, 이 당시에 신라 하대로 가면 갈수록 육두품 세력들은 신라가 이제 통일됐었을 초기까지만 해도 왕의 이제 고문, 자문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었다가 이제 육두품 세력들이 신라 하대에서부터는 누구와 결탁하게 돼요? 그렇지. 호족 세력들과 결탁하게 되고, 호족 세력들의 기반이 되었었던 게 무엇이 있었다? 그렇지. 면백신앙이었었던 선종. 그러니까 경전, 교리를 중심으로 한 불교보다는 일상에서의 깨달음, 일상의 깨달음을 중시하는 종교 선종으로 이 불교를 대중화했고, 두 번째는요, 풍수, 지리설, 그리고 호족 세력들도, 육두품 세력들도 호족 세력들과 결탁하는 모습으로 이 호족 세력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900년에 후백제, 901년에 후고구려. 그치? 그리고 918년에 후고구려의 궁예를 밀어내고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제 고려 전까지 싹 정리를 했어요. 이제 문제 풀면서 절대 단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끊고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